저는 서울 시내 한 호텔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항공 전문지 에어로스페이스 위클리에서 20년째 항공 엔진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소식 하나가 전 세계 항공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00파운드급 소형 터보팬 엔진에서 100kW 전력 생산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습니다. 100kW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전투기 엔진이 생산하는 전력은 고작 30kW 정도입니다. 한국이 만든 엔진은 그 3배가 넘는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전투기에 전력이 중요할까요? 현대 전투기는 사실상 하늘을 나는 컴퓨터입니다. 강력한 레이더로 적기를 탐지하고 전자전 장비로 적의 미사일을 교란하고 데이터 링크로 아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많은 센서가 전장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엔진은 전력이 부족해서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 장비 출력을 줄여야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프레세니트니 같은 항공 엔진 거장들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했다고요? 영국 롤스로이스는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위해 ESG라는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레세니트니는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의 발전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3배를 넘어섰다는 겁니까?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9월 12일,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한 건 9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주장이 사실일까?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닐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9월 26일까지 2주간의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발표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소된 면도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나로호 모형과 각종 위성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 홍보팀 직원이 저를 3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엔진 개발팀 연구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인 김성훈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5년간 엔진 연구에 매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엔진 단면도가 떴습니다. 저는 첫 장부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500파운드급이라는 추력 자체가 애매했습니다. 대형 전투기용 엔진치고는 너무 작고 훈련기용 엔진치고는 약간 큰 사이즈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엔진은 무인 전투기와 경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KF-21 블록 3와 미래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인기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유인 전투기에 이런 작은 엔진을요? 다음 슬라이드가 더 의아했습니다. 100kW 발전 출력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존 30kW의 3.3배라고요. 세계 최초로 이 정도 출력을 소형 엔진에서 구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실제 시험 비행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실제 항공기에 장착한 비행 시험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상 시험만 완료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과장이었구나. 지상 시험과 실제 비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하늘에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김 박사는 로터 일체형 임베디드 발전기라는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엔진 샤프트의 발전기를 직접 내장해서 기계적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했습니다. 바이패스비 4 이상을 달성해서 연비도 좋고 장시간 채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문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가스터빈과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열 관리와 전력 관리를 통합한 패키지, 고효율 전력 변환 장치, 모두 인상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간 이런 발표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멋진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구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롤스로이스나 프레세니트니도 아직 못한 일을 한국이 먼저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김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저도 이해합니다. 한국은 항공 엔진 분야에서 신생국입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부터 9년간 이 기술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냥 연구실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작동하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할까요? 롤스로이스는 100년이 넘는 엔진 제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세니트니도 거의 90년입니다. 9년으로 그들을 앞질렀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낸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기술 사양서, 시험 데이터, 사진들, 모두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실제 비행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롤스로이스 측의 한국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롤스로이스 대변인은 한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는 외교적인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반응이었습니다. 9월 14일 아침, 저는 다시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엔진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고 카메라를 맡기면 시험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핸드폰과 카메라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김 박사와 함께 연구원 뒤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엔진 시험동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 거대한 시험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교해 보였습니다. 은색 외관에 수많은 센서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엔진은 지난 8개월간 총 200시간의 지상 시험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출력 범위에서 전력 생산 능력을 테스트했고 모든 시험에서 목표 성능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엔진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실험실 모형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엔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습니다. 지상 시험 200시간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실제 전투기 엔진은 수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시험 가동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정말 100kW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그저 실험실 숫자에 불과한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 저는 시험동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강화 유리 너머로 엔진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대 출력 상태에서 전력 생산 능력을 테스트할 거라고 했습니다.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하면서 동시에 100kW 전력을 뽑아내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엔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몇 가지 숫자를 보여주고 그걸로 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마이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한 점화. 순간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낮은 소음과 함께 엔진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에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앞쪽 모니터의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회전수, 온도, 압력, 추력.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000rpm, 2000rpm, 5000rpm. 회전수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500도, 800도, 1200도. 추력 수치도 증가했습니다. 1000파운드, 2000파운드, 3000파운드.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오른쪽 모니터로 갔습니다.
발전 출력을 표시하는 화면이었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kW, 20kW, 30kW, 50kW, 80kW. 그리고 마침내 숫자가 멈췄습니다. 102.3kW.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100kW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우리가 9년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추력은 4,580파운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2kW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10분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출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추력도, 전력도, 온도도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엔지니어가 엔진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회전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온도도 내려갔습니다. 전력 출력도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진이 멈췄습니다. 관제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작게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100kW를 만들어냈군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톰슨 기자님. 이게 바로 우리의 기술입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시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추력 4,580파운드, 최대 전력 출력 102.3kW, 평균 온도 1247도, 시험 시간 10분 3초. 모든 수치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실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실용화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상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실제 비행에서는 어떨까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전투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실제 비행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제 무인기에 이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험 결과를 꼭 보고 싶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의 의심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지상 시험에서는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었습니다. 100kW 전력 생산, 안정적인 작동, 목표 성능 달성. 모두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가? 다른 나라들은 못하고 한국만 한 이유가 뭔가? 이 엔진이 실제 전투기에 쓰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공군 관계자, 방산업체 사람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102.3kW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0년간 항공 엔진을 취재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상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 왜 롤스로이스나 프레제니트니가 아니라 한국이 이 기술을 먼저 만들었을까?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야 했습니다. 9월 15일 아침 일찍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였습니다. KAI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이준호 상무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30년 가까이 항공기 설계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톰슨 기자님, 어제 항우연에서 엔진 시험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 엔진이 실제 항공기에 장착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KF-21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이 모든 걸 동시에 최대 출력로 가동하고 싶지만 전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 출력을 줄입니다. 전자전을 강하게 하면 데이터 링크 전송량을 줄입니다. 미국 F-35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비를 동시에 최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상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력이 3배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장비를 동시에 최대 출력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로 적을 찾으면서 동시에 전자전으로 적 미사일을 교란하고 동시에 아군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나 영국은 아직 이 기술을 구현하지 못했나요? 그들이 한국보다 기술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정확히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미국은 F-22와 F-35라는 최강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력이 부족해도 압도적인 성능으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습니다. 굳이 엔진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은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KF-21을 개발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요. 미국처럼 큰 엔진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KF-21은 중형 전투기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엔진에서 더 많은 전력을 뽑아내는 방법을요. 이 상무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6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장기 연구 과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쯤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NGAD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전력 문제를 강조했답니다.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전자전, 인공지능 처리 장치. 이 모든 걸 탑재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걸 미국도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한국 연구진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로터 일체형 임베디드 발전기라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과 발전기가 별도로 있어서 기계적 손실이 컸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효율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통합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엔진이 생산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큰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열 관리도 중요했답니다. 전력을 많이 만들면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야 합니다. 한국 연구진은 엔진 냉각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 냉각을 통합해서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상무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됐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큰 발전기를 달아서 해결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바이패스비입니다. 우리 엔진은 바이패스비가 4 이상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같은 연료로 더 오래 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특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인기 말씀이시죠? 이 엔진을 무인기에 쓸 계획인가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엔진의 첫 번째 목표가 무인 전투기입니다. 한국 공군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에 이 엔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상무는 태블릿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무인 전투기 개념도였습니다. 날렵한 외형의 스텔스 무인기였습니다. 그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겁니다. KF-21이 지휘기 역할을 하고 무인기 여러 대가 협동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인기의 강력한 레이더와 센서, 전자전 장비를 다 실으려면 큰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엔진이 딱 맞습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전투 체계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력 부족 문제, 100kW가 가져올 변화,
모두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습니다. 내일은 국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전투기 기술 동향이었습니다. 한국의 100kW 엔진 개발 소식이 있은 지 닷새 만에 열린 행사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온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수석 연구원 마크 켄시안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미 국방부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켄시안 박사는 발표 중간에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이 발표한 100kW 엔진은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항공 엔진 분야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미국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의 고출력 발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보십니까? 켄시안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있다기보다는 다른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형 전투기 F-22와 F-35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엔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발전 능력을 키우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소형 엔진에서 높은 발전 능력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무인기나 경전투기에 더 적합한 기술입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영국 방산 전문 기자인 제임스 드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20년 넘게 일한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엔진 봤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응, 직접 시험 가동도 봤어. 정말 100kW 넘게 만들어내더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어. 자기들도 템페스트용으로 비슷한 기술을 연구 중이었는데 한국이 먼저 실현해버렸거든. 롤스로이스가 뒤처진 건가? 그런 건 아니야. 롤스로이스는 대형 엔진에 집중하고 있어. 템페스트는 F-35보다 더 큰 전투기가 될 거니까. 하지만 중소형 엔진 시장에서는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임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업체들도 한국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사프란과 독일 MTU 같은 엔진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의 다나카 히로시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아시아 지역 항공 기술 동향이었습니다. 그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와 엔진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일본도 F-3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다나카 박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진전을 이룰 줄 몰랐습니다. 일본도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이 앞서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싱가포르 국방기술청의 리 웨이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리 박사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한국 엔진 시험을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100kW를 만들어냈습니까?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02kW였습니다. 리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대형 전투기보다 중소형 전투기가 더 적합합니다. 한국의 엔진이 딱 맞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 엔진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만약 실제 비행 시험에서도 성능이 입증된다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겁니다. 9월 17일, 저는 다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김성훈 박사와의 추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반응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제적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발표 닷새 만에 7개국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의인가요? 대부분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겁니다. 일부는 완성된 엔진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 모음이었습니다. 영국의 플라이트 글로벌, 미국의 에이비에이션 위크, 프랑스의 에어앤 코스모스. 모두 한국의 엔진 개발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차세대 전투기 엔진 기술에서 돌파구 마련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기술을 상세히 분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것뿐인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니까요. 많은 나라들이 원하는 기술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ADX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스에는 이번에 개발한 엔진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실제의 절반 정도였지만 내부 구조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로터 일체형 발전기, 배터리 통합 시스템, 열관리 장치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중동 인사가 동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엔진이면 우리 무인기 프로그램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한국 직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수출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도 경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이 엔진에 관심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군복을 입은 장교가 사진을 찍으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엔진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론 보도나 전문가 평가를 넘어서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공군 관계자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9월 17일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박철민 대령을 만났습니다. 공군 전력발전 부서에서 일하는 전투기 전문가였습니다. 박 대령은 제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항우연에서 100kW 엔진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정말 가능한가 싶었죠. 그래서 직접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올해 7월입니다. 첫 번째 통합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이 진짜라는 걸요. 박 대령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제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총 50회의 지상 시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최저 출력부터 최대 출력까지, 저온에서 고온까지 모든 시험에서 목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실패한 시험은 없었나요? 초기 10회 정도는 일부 목표를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발전 출력이 95kW 정도 나온 겁니다. 연구진이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시험이 100kW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박 대령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공군은 이 엔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인기용이 아니라 향후 KF-20 무한개량형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 기술이 핵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전력 소모가 엄청날 겁니다. 레이저 무기만 해도 수십 킬로와트가 필요합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인공지능 처리 장치, 고성능 레이더. 이 모든 걸 다 쓰려면 최소 200kW는 필요할 겁니다. 200kW요? 지금 만든 엔진의 2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100kW를 만들 수 있다면 엔진 크기를 키우거나 복수로 설치하면 200kW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한국 공군의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이 엔진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인기부터 시작해서 KF-21 그리고 6세대 전투기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일은 대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9월 18일, 저는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의 정민수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 교수는 60대 초반의 학자로 30년 넘게 항공 엔진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이번 100kW 엔진 개발에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책장에는 항공 엔진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엔진 설계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 교수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이번 엔진에 대해 많이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엔진에서 그렇게 큰 전력을 뽑아낼 수 있죠? 기존 엔진의 3배가 넘는 전력인데 말입니다. 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로터 일체형 임베디드 발전기입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셋째, 통합 열 관리입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정 교수는 화이트보드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항공기 엔진은 엔진 샤프트와 발전기가 별도입니다. 엔진이 돌면 기어를 통해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기어 마찰, 진동, 열 발생. 전체 에너지의 15% 정도가 손실됩니다. 정 교수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엔진은 다릅니다. 발전기가 엔진 샤프트에 직접 내장돼 있습니다. 별도의 기어가 없습니다. 엔진이 돌면 발전기도 바로 돌아갑니다. 기계적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5% 이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저는 메모하며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정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전투기는 순간적으로 큰 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레이더를 최대 출력로 켜거나 전자전 장비를 강하게 작동시킬 때입니다. 그런데 엔진 발전기만으로는 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엔진이 만든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전력이 필요하면 배터리에서 순간적으로 공급합니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속할 때 전기 모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정 교수는 3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열 관리입니다. 전력을 많이 만들면 열도 많이 납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야 합니다. 기존에는 엔진 냉각과 전기 시스템 냉각이 따로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같은 냉각 시스템으로 엔진도 식히고 전기 부품도 식힙니다. 무게도 줄고 효율도 올라갑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의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정 교수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바이패스비입니다. 우리 엔진은 바이패스비가 4 이상입니다. 바이패스비가 뭔가요?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와 외부로 우회하는 공기의 비율입니다. 바이패스비가 높으면 연료 효율이 좋아집니다. 여객기 엔진이 바이패스비가 높습니다. 반면 전투기 엔진은 속도를 위해 바이패스비가 낮습니다. 그럼 이 엔진은 어느 쪽인가요? 중간입니다. 전투기만큼 빠르진 않지만 여객기만큼 느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장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무인기에 딱 맞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해가 됐습니다. 이 엔진이 왜 혁신적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전력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였던 겁니다. 정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확장성입니다. 지금은 4,500파운드급 엔진에 100kW입니다. 하지만 같은 원리를 더 큰 엔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000파운드급 엔진에 적용하면 200kW 이상도 가능합니다. 20,000파운드급이라면 400kW도 가능하겠죠.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제야 한국 연구진이 왜 자신감이 있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 비행 시험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무인 시험기에 이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할 겁니다.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상 시험이 완벽했습니다. 비행 시험도 문제 없을 겁니다. 물론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방산업계 인사들의 비공식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업계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였습니다. 9월 19일 저는 삼성동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화제는 100kW 엔진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항우연이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니. 직접 시험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LI 진엑스원의 연구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도 엔진 연구를 하는데 100kW는 생각도 못했어요. 항우연이 대단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함정용 가스터빈 같은데요. 항우연 출신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핵심 원리는 같으니까요. 로터 일체형 발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걸 함정용 엔진에 적용하면 전기 추진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산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 국방 전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에서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엄청 들썩이고 있어요.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합뉴스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주목하고 있답니다. 방산 수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비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직 지상 시험만 한 상태잖아요. 비행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상 시험이 완벽해도 실제 비행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9월 20일, 저는 한국의 온라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밀리터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소식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도 항공 엔진 강국 대열에 섰다. 롤스로이스 따라잡았다니 대박. 이제 KF-21도 진짜 독자 전투기 되는 거 아니냐?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비행 시험 결과를 봐야 한다. 과장된 거 아니냐?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기술 개발이니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광화문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군사 관련 잡지 코너에 갔습니다. 월간 플래툰이라는 잡지의 최신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 한국 항공 엔진의 혁신, 세계가 주목한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잡지를 펼쳐봤습니다. 10페이지에 걸친 특집 기사였습니다. 엔진 개발 과정, 기술적 특징, 국제적 반응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았습니다. 엔진 외관, 내부 구조, 시험 장면. 저는 잡지를 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사는 잘 쓰여 있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항공 엔진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9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중소형 엔진에서 100kW 발전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미래 항공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이다. 한국 방산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9월 21일, 저는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영상은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 항공 엔진 혁명 일으키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특징,
경쟁국과의 비교, 미래 전망까지.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제 우리도 항공 강국.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기술 개발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국가적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9월 22일,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성훈 박사와의 최종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는 지쳐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난 2주간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해외 문의에 응대했을 테니까요. 피곤하시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피곤함입니다. 9년간 연구한 결과가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반응이 예상보다 크신가요? 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특히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2주간 15개국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15개국이요?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터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UAE,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대부분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형 전투기보다 중소형 전투기나 무인기를 선호하는데 한국의 엔진이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관심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와 터키가 적극적입니다. 이들 나라는 자체 전투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실제 수출로 이어질까요? 김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산 체계를 갖춰야 하고요. 실제 수출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릴 겁니다. 비행시험 일정은 확정됐나요? 내년 4월 예정입니다. 무인시험기에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할 겁니다. 약 3개월간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꼭 다시 와주세요. 비행시험 때 초대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확신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실제 항공기에 장착된 모습이었습니다. 9월 23일,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준호 상무였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내일 사천 공장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진주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차로 30분을 더 가니 사천시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이 상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보안 절차를 거쳐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조립 공장이 펼쳐졌습니다. FA-50 경공격기들이 조립 라인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상무가 저를 한쪽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인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FA-50의 3분의 2 정도였습니다. 날렵한 스텔스 형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인 전투기 시제기입니다. 코드명 골든이글입니다. 내년 비행시험에 쓰일 기체입니다. 저는 무인기 주위를 돌며 살펴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동체 중앙에 엔진이 보였습니다. 바로 100kW 엔진이었습니다. 이미 엔진을 장착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상 시스템 통합 시험 중입니다. 엔진과 항공기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무는 태블릿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시험 일정표였습니다. 9월 말까지 지상 시험, 10월에 지상 활주 시험, 11월에 저속 비행 시험,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비행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걸 압니다. 지상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실제 비행이 진짜 시험입니다. 우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직접 보시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자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천 공장 내 시험동을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무인기의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노트북으로 엔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엔진과 항공기 전력 시스템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만든 전력이 항공기 각 시스템에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압, 전류, 주파수,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이른 시간 동안 통합 시험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른 시간이나 테스트를 했다니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9월 24일,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100kW 엔진은 실재하며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성훈 박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 4월에 꼭 다시 오세요. 비행 시험을 보시면 더 확신하실 겁니다. 꼭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차례입니다. 9월 26일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위클리에 실릴 기사입니다. 제목, 한국 항공 엔진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세계 최초 100kW 전기화 엔진 개발 성공. 저는 기사 말미에 미래 전망을 썼습니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항공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특히 중소형 전투기와 무인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미 15개국에서 관심을 표명했고 일부는 구체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실제 비행 시험에서도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양산 체계를 갖춰야 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 인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추진력을 보면 이런 과제들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롤스로이스와 프레셋 위트니가 100년 가까이 쌓아온 항공 엔진 기술. 한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방산의 성과가 아니다. 전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주간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내년 4월,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것입니다. 골든이글의 첫 비행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때 저는 더 확신할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항공 엔진 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는 것을. 2026년 1월 2일,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에어로스페이스 위클리 15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롤스로이스, 프레셋 위트니 모두 주목했습니다. 11월에는 싱가포르가 협력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12월에는 폴란드가 한국 엔진 탑재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150kW급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 골든이글 비행 시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4월 15일입니다. 저는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항공 엔진 분야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영국이 독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2025년에는 세계 최초의 항공 엔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4월 15일, 저는 다시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골든이글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사를 쓸 것입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주인공입니다.